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사실 처음에는 한 3, 40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가진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생각으로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메뉴 교육을 하라고 하면 한 4-5시간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강의는 사실 좀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 현장에서 나온 그 경험 위주로 아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서 어쩌면 강의는 좀 더 짧게 끝날 수 있고 뒤에 질문을 더 받는 시간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경력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991년도 이제 91학번입니다. 전통조리과 춘천에 있는 한림전문대학 4기 졸업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남자 조리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3기까지는 거의 한 90% 정도가 여자였고요. 4기 때부터 한 절반 정도의 이제 남자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 축복받은 인생들이어서 호텔에 대학 나온 남자 직원들이 없어서 사실 이제 원하는 곳을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실은 저희는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 경력을 보시면 현장을 한 10년 정도 했고 메뉴 개발팀 경력을 한 11년 정도 해서 횟수는 한 21년 정도 됩니다. 제가 조리를 처음 시작한 것은 사실 뭐 거창한 건 없습니다. 진짜 먹고 살려고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때 간호학과하고 그다음에 전통조리과가 사실 제일 취업이 잘 됐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했으면 칼을 잡지 않고 어쩌면 주사기를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육상CT를 처음 들어가게 된 것은 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산학 실습을 하게 되면서 겨울에 갔다가 육상빌딩을 간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고 다른 호텔들은 3만원 주고 육상빌딩은 15만원을 줘서 그래서 여간비라도 벌어볼까 해가지고 지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 육상빌딩을 실습을 나가게 됐고 거기서 잘 봐주셔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 한번 다시 한번 와봐라 그러면 취업을 시켜줄게 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공채할 때 주방장님도 이력서 들고 와라 해서 이제 이력서 들고 왔다가 면접 딱 들어갔더니 전부 다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8년 정도를 생활을 했고요. 박달개는 사실 제가 이제 개인 장사를 하던 건데 망해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마포에 집이 있는데 마포에 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한 2년 정도를 제가 한 추석 이틀, 설 이틀만 쉬면서 거의 아침 7시에 나가서 새벽 1-2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부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4시간만 자고서 한 2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장사를 하실 분들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절대 주방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방사장을 하게 되면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홀사장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고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주방을 잠깐 도와주는 식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자기는 전체 운영을 하고 주방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좀 축나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곳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간 데가 두산 SRS 코리아였습니다. 지금 뭐 두산 하면 두산에도 외식이 있었나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거킹이라고 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두산이 하고 있던 사업이 인천공항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인천공항이 한 연간 그 당시 한 600억 정도의 규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00억 정도를 두산이 좀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계기로 해서 사실 이제 두산은 제 인생에 살짝 지나가는 사실 곳이었는데 제가 메뉴 개발팀을 하게 된 이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두산에서 토익 한 900점 이상 되고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엄청 잘하는 친구에게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조리사가 엑셀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느 시기였냐면 OMR 타워에서 강의할 때 투명 테이프로 꽂아놓고 따닥따닥따닥 가면서 이제 강의하는 그런 시기에 강의할 때라서 파워포인트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풀원에서 두산이 이제 인천공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을 따내기 위해서 메뉴 기획자를 뽑는데 야 여기 보니까 조리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할 줄 아는 놈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사실 굉장히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로 제가 운이 좀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풀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에 수주를 해서 따내게 되고 인천공항 전체 메뉴 기획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메뉴 개발에 대한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발을 담근 곳이 이제 원앤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자연별곡 이랜드에 있는 자연별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랜드 같은 경우 잠깐 설명드리면 그 다이닝하고 뷔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다이닝 쪽에 지금 한 17개 브랜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뷔페하고 이제 애슐리하고 한 4개, 5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다이닝 총괄 R&D 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방궁하고 후원, 그 다음에 푸드폴리타는 브랜드를 직접 메뉴 개발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이제 같이 품평을 하게 되면 조언을 해주고 이런 정도 제가 직접 관여하고 개발한 건 아니지만 메뉴 품평 때마다 가서 관여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뷔페로 내려와서 자연별곡을 현재는 맡게 되었습니다. 한식 개발자가 사실 이런 분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지껏 회사들이 대부분 외국 위주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 R&D를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분들이 한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없고 그래서 약간 한식이 퓨전 쪽으로 많이 흘렀었는데 이제 기업들도 그걸 눈치챈 지는 이제 한 5, 6년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 한식 현장에서 근무한 오래된 직원들을 이제 뽑기 시작한 지는 지금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저도 입사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연별곡 R&D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개발자는 자연별곡 중에 5명 정도 되고요. 애슐리 쪽은 저희보다 규모가 좀 커서 한 13명이나 14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예, 짧게 해야 되는데 제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뒷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 이제 여기서 나온 사실 제 노하우와 경험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조리의 바탕이 됐던 것은 63CT였고요. 63CT 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을 텐데 사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퇴사할 때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박수치고 떠났는데 그때 조리사가 700명이었고 홀 직원이 800명에서 현장 직원만 한 1,5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700명 조리사 중에 8명이 메뉴 개발팀이 있었는데 고기 메뉴 개발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3CT는 제가 조리를 배우게 된 전체적인 조리를 배우게 된 굉장히 기초적인 데였고요. 63CT가 좋았던 거는 호텔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핫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죽어라 퇴직할 때까지 핫파트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63빌딩은 이제 워낙 매장이 많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면 로테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4, 5천 원짜리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한 15만 원, 20만 원 한정식까지 이제 골고루 전골집도 경험하고 갈비집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잘 못 외워서 조금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2분 정도에게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식품영양과일 수도 있지만 왜 그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사실 어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대부분 대중매체에서 많이 보죠. 저 조리하는 부분 요즘 뭐 3대 천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친구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면서 사실 요리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 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하수구 파야 되고 뭐 뜯기 바쁘고 사실 이렇게 막 칼질하고 막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질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많이 산업화됐고 외식도 지금 완전 기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메뉴 개발자들이 메뉴를 개발해서 품평을 하고 그거를 공장에 넘기면 공장에서 그거를 봉지로 만들어서 매장에 주면 매장에서는 그거를 조리만 하는 형태의 지금 대부분 그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다시 진로를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걸 잘 견뎌내면 조리사가 아니더라도 조리 직군의 외식에 있으면서 사실은 더 좋은 자리로 조리사가 받을 수 없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사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 못 참아 사실 그만두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끈기를 가지고 그 부분만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몇몇 분은 나이도 좀 들어 보이시고 뭐 자영업 하시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 분류한 게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했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디 논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줬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조리장 사장님 회사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류 방법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이 출발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조리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셰프라는 단어 사실 저는 셰프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식 주방장이고 뭐 조리장, 조리장 한식 한국말로 참 좋은 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즘은 김밥집 사장님만 해도 다 셰프잖아. 근데 사실은 그 셰프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조리장 내지 셰프까지 호텔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진급 한 번도 안 떨어지고 13년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사실 내뱉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말을 하고 계셔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리장을 선택한 이유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호텔 쪽이나 그리고 다이닝 레스토랑, 뭐 한정식, 고급 요리집, 일식 뭐 이런 데서 뜻을 가지고 싶은 분들을 이것으로 대상이라고 삼았고요. 사실은 조리를 정말 이렇게 명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한번 중간에 그만둘까고 하면 사실 안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면 호텔을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호텔을 계속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반 외식으로 나오면 호텔을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라 호텔 갔어요. 굉장히 잘하겠지. 뭐 힐튼 호텔 굉장히 잘하겠지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외식으로 나오면 경쟁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아해하실 텐데요. 이분들 대부분 이제 호텔에서 저 5년 정도 근무했어요 라고 하면 사실 일반집 외식에서 2년 3년 근무한 사람보다 스킬이 떨어지고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굉장히 세밀하고 더디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서 스테이크 하나 잡으려면 5, 6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한식도 면부장이나 탕부장 되려면 그보다 5, 6년 됩니다. 아마 일식이나 중식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근무를 하셔야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분들이 외식에 나오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호텔에서 갈비탕을 팝니다. 갈비탕을 파는데 키로에 2만원 후반대나 3만원 정도 되는 갈비 가지고 갈비탕을 끓이면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하고 물만 넣고 끓여도 맛있고 아주 야들야들해요. 근데 일반집 외식으로 나오면 그런 갈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000원, 8,0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9,000원이나 만원대 초중반의 갈비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일반집에서 먹는다고 갈비탕이 맛이 없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이제 고무줄 같은 갈비를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한 번 더 양념을 갖은 양념을 다 해서 압력솥에 넣든가 해서 1시간 정도를 더 쪄서 아주 야들야들할 정도까지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만원짜리 갈비하고 만원대 갈비하고 거의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조리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식도 갈비집에 있으신 분들은 갈비밖에 못합니다. 냉면집에 있는 분은 냉면밖에 못해요. 양식에 있는 사람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끓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호텔에 있다가 일반 식당으로 나온 순간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한번 나오면 가시는 곳이 이제 다시 호텔에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한급발 낮은 호텔로 들어가든가 대부분 이제 골프클럽이나 리조트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잡는 분들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장님인데 사장님 뭐 하면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되고 그런 부럽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2,000개의 식당이 망하고 2,000개가 넘는 식당이 문을 엽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한다고 하면 대부분 거기에 속할 확률이 저는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분들 대부분이 성공담에서 성공한 것뿐이지 실패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하려고 한다고 사장님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외식 경력 한 5년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흐름을 좀 알고 특히 조리사들은 안 됩니다. 조리사들은 안 되는 이유가 조리사들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조리를 배우게 되면 곤조가 생겨요. 가슴이 맛이 없어요 이거 쉬워요 하면 네가 뭘 안다고 네 같은 손님 안 받아도 돼 난 네 없어도 장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잡지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뭐 이게 과학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믿고 싶은 데이터입니다. 조리사는 장사하는 90%를 망하고 홀 지배인은 70% 이상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홀 지배인은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맛이 없어. 가서 조리장을 가거든. 야, 더 맛있게 내놔. 더 맛있게 내놔. 그래서 개선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객의 심리를 알거든요. 근데 주방장들은 아주 똥꼬집이라는 게 있어. 곤조라고 하는데 똥꼬집이 있어서 절대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사장님이라는 생각은 지금 출판선에서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있고 뭐 외식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준다고 하면 흔쾌히 받아도 좋지만 무리하게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원인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여기에 속하신 분들일 겁니다. 뭐 영양사가 됐든 조리사가 됐든 뭐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직종군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쪽을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뒤에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는 왜 조리사를 선택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연기장을 한번 띄워봤고요. 자, 이제 제가 그 앞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세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기 전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내 위치를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고등학생분 계신가요? 뭐 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안 시킵니다. 들어보시죠. 없나요? 몇 분 계시군요. 그럼 거의 다 대학생들이신가요? 대학생분들? 손 한번. 자영업자분 하려고 오신 분들 있나요?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몇 분 계시네. 예. 근데 아마 이 고등학생분들은 지금 위치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나? 또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 2년제가 좋을까? 뭐 4년제가 좋을까? 지금 뭐 성적은 안 되는데 교수님이 영업을 뛰어서라도 억지로 내보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4년제를 그쪽에서 갈까? 사실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리라고 봅니다. 대학교 지금 이제 2년제를 나오신 분들은 4년제를 다시 편입을 해야 되나? 그냥 내가 바로 취업을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길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 남들이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돼. 제 4년제 가네. 나도 따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턱대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는 거고 뭐 2등이 있는 거고. 그런데 다들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내가 정말 난 돌머리야. 나도 공부해도 안 되는 놈이야. 근데 억지로 거기 따라가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 되면 사실 경력을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경력을 가지고 방통대를 가든가 이렇게 후에 그 인생 후회를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2년제인데 4년제를 그 실력이 안 돼. 그런데 억지로 이제 지방대학 들어가서 그 2년 뒤에 또 취업이 어려워서 유학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내 수준에서 2년제를 가고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2년제를 따는 게 아니면 설사 내가 사실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해주는 회사도 별로 없고요. 특히 위에 사람이 많이 째려봅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을 다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 2년 동안 현장에서 쌓는 기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머리가 아니고 조리할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사실 뭐 공부 못하는 분이 잘 놀기도 해요. 놀기 잘하는 분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관리를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장으로 올라가고 영업팀장으로 올라가고 부회장까지 되신 분들이 몇몇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굳이 내가 안 되는데 더 좋은 곳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길게 좀 보고 좀 돌아가더라도 좀 늦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게 그리고 결정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적은 것들을 보면 뭐 4년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내 실력으로는 유명한 그 땡땡 기업 뭐 LG 뭐 이런 데는 정말 갈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아마 그 회사도 특히 그 인사팀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류만 보고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극적인 얘기가 되지만 사실 외식은 돌고 돕니다. 작은 회사, 큰 회사, 중소기업, 대기업 있을 것 같은데 돌고 돌다 보면 제가 작은 회사 들어갔다가
큰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큰 회사가 있다가도 미끄러져서 작은 회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실 진급은 좀 빠릅니다. 대신 연봉은 낮죠. 근데 대기업은 연봉은 높습니다. 근데 진급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서로 만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인데, 저 친구는 여기 대기업에서 쭉 근무해서 과장이 됐어요. 근데 저 친구는 중소기업에서 쭉 일해서 차장까지 급하게 올라가고 이쪽으로 한 직급을 낮춰서 과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게 되면 대기업에서 과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원어머니 보쌈에서 차장을 한 2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미래엔드에 올 때는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진급에서 차장을 했는데 없는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없는 케이스긴 한데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저는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다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좀 늦더라도 본인 생각하시고, 그리고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서 가더라도 결국엔 종착점은 제가 볼 때는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랜드 내에서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이상한 회사에 정말 그 소기업에서 막 메뉴 개발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이상한 회사에서 배달만 하는 회사인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점장으로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아도 외식은 돌고 돈다. 결국엔 그 자리, 물론 견디는 건 어렵습니다. 그 시기가.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때는 현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을 겪는 게 여러분에게 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늦게 있더라도 길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아마 좋은 출발선에 아마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좀 더 많이 찾아주시고, 좀 더 자기가 노력을 하다 보면 좀 더 미래가 조금 더 구체화돼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늦었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길게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어디 거창하게 어디 나와 있는 분류는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분류한 것 뿐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한 30초 줄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나. 컨세션은 혹시 아시나요? 컨세션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죠. 컨세션은 그 인천공항이나 아니면 쇼핑몰 뭐 이런 데에 외식업체를 통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컨세션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구체화해서 잘 잡은 자료는 아니지만 사실 다른 어떤 외식 관련 책이나 서적이나 논문을 봐더라도 사실 그거를 다 담을 수 있는 사실 분류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나서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분류한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제가 제 강의에 제안을 받고 자료를 만들면서 불특정 다수가 모일 테고, 이제 그 다수의 그룹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떤 회사로 취업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 주제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는 개념을 본인의 입장에 맞추어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류해 본 겁니다. 고급에는 뭐 블라블라 뭐 있고, 뭐 대기업에는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분류를 보시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갈 수 없는 라인이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분류한 기준은 거의 자기가 갈 수 있는 게 한 라인에 아마
들어있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고급 블라블라 뭐 빼면 사실은 아래에서 위로 이동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위에서 아래는 좀 쉬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던 것은 시간과 노력이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것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제 마음대로 구성한 겁니다. 예. 마음대로 구성을 했고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외식 회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조직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 경영 지원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과 사람을 관리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영업본부는 진짜 여기가 꽃이죠. 실질적으로 직접 돈을 벌어주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조리를 처음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기에 있을 겁니다. 아마 트레이너, 캡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부분은 한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고요. 맨 뒤에 있는 그 CK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메뉴 운영 쪽에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직구는 경험이 어느 정도 바탕되지 않으면 회사에서도 올라갈 수 없는 자입니다. 현장직을 어느 정도 잘하고 그 중에 잘하는 직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구조에서 이제 조리사인, 저는 이제 조리사다 보니까 조리사인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보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조리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니저, 캡틴, 트레이너, 메뉴 기획, 메뉴 개발, 메뉴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메뉴 기획은 뭐냐면 메뉴 기획은 그 일정 브랜드가 있고요. 그 일정 브랜드의 메뉴에 사실 메뉴 개발을 막 하고 막 제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 자율교육인데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애슐리인데 갑자기 짜장면이 들어오고 짬뽕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메뉴 기획이 하는 일은 그 컨셉을 잘 유지하면서 올바른 메뉴가 다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메뉴 기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메뉴 계획을 가져온 걸 가지고 메뉴 개발 분들이 이건데 이거 안 돼 그래서 섭외하는 과정을 거쳐서 메뉴 개발팀 메뉴 개발을 하시고요. 메뉴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뉴 교육은 현장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메뉴 개발자들이 현장화된 소스를 만들면 메뉴 교육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정말 초보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매뉴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동영상을 만들든 파워포인트를 만들든 엑셀을 만들든 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품질 관리는 메뉴가 런칭이 되면 그 런칭된 메뉴를 잘 설계 메뉴라고 하는데 조리사들이 처음에 품평을 통과한 메뉴들을 설계 메뉴라고 해요. 저희 쪽에서는 그 설계 메뉴가 현장에도 잘 구현이 되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품질 관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자재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7주에서 8주 단위로 사실 메뉴가 개편인데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편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한 번 개편할 때마다 고기가 150도, 180도 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빵꾸가 되면 몇 천만에 후락 나갔다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수치에 밝으신. 근데 현장에서 실제를 잘 이해하고 수치에 밝으신 분이 발표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자리고요. CK는 별도의 조직이고 저기도 똑같은 저기 하나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직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메뉴 개발팀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하는 그 프로세스를 잠깐 도표로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메뉴 기획을 처음에 진행을 하고요. 메뉴 기획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뉴 개발하고 메뉴 기획하고 메뉴를 발탁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메뉴 개발을 하고요. 메뉴 개발할 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4-5번의 품평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예스가 되면 조리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공장에 의뢰를 합니다. 노를 하면 다시 수정 보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메뉴 개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 의뢰하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조리사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메뉴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고춧가루 넣어서 만들었는데 공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거든요. 만약 한식에서 간장 소스를 만들면 2시간, 3시간 야채 넣고 끓여가지고 쪼가서 만드는데 그거를 공장화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공장에다가 어떤 공정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를 사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력자가 아니면 굉장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처럼 그 현장에서 봉지 뜯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OEM으로 하게 되면 OEM으로 한 것이 설계 품질하고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를 보기 위해 다시 한번 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스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조리 매뉴얼 작성하고요. 네, 만약에 노를 하면 다시 또 일로 돌아와서 다시 또 OEM을 의뢰하고 그래서 업체도 한 번에 못 끝납니다. 한 4-5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단맛 줄여주세요, 매운맛 줄여주세요, 염도 맞춰주세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메뉴 품질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조리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메뉴 교육팀이 현장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메뉴를 매장에 넣으면 매장에 넣어서도 저희가 이제 사실 파일럿 테스트라는 걸 해서 다 만들어지고 다 공장에 나온 거 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의심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매장에서 구현이 잘 될까?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라는 거를 한 이틀 정도 됩니다. 매장에서 그 매뉴얼 가지고 돌려봅니다. 돌려봐서 정말 품질이 구현이 되는지를 보고 거기서 오케이 되면 전 매장 불러가고 이제 다 불러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확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조리사들이 많이 그만두는 이유가 사실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 사실 매장에서 하게 되면 3개월이면 모든 걸 다 배우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저희들 뭐 하파트 나눠져 있고 코파트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순환 근무를 하다 보면 3개월이면 모든 메뉴를 다 배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2달 되면 새로운 메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포기를 하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오게 됐지? 나는 조리 스킬을 배우고 조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많이 그만둬요.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만둡니다. 왜 그 애슐리든 맥도날드든 뭐 자연별고기든 거기에 한 매장에 50-60명의 아르바이트가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가 많아요. 대체 인력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인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직원까지 살아남는 친구들도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끈기를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길게 보고 그 세월을 좀 지나면 사실은 트레이너에서 캡틴이 되고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사실 저 자리들이거든요. 좀 사실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저도 그런 고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현상에서 있을 겁니다. 좀 더 좋은 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스카이도 많이 있어요. 스카이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1년 내지 2년 정도를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더 빨리 나와요. 왜냐면
항상 탑클레이스에 있다 보니까 좌절감이 더 큽니다. 이 친구들이. 내가 이 세척실에서 세척기에서 진짜 땀 흠뻑 젖어가면서 한 달 정도 근무하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사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스태프서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 메뉴 현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태프서도 몇백 명이 됩니다. 스태프서 몇백 명이 되는데 스태프서 말 그대로 아까 그 영업지원팀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넉넉합니다. 사실은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방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일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되면 완전 베테랑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방에서 한 10년 근무한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주방에만 있을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2년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배울 게 없어서 떠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2년 그렇게 떠나게 되면 다른 곳 가면 설마 더 좋은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같은 직군에 똑같이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오래 기다리면 아마 저 직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리사가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적었는데 아마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제 조리사 자격증인데 인사팀에서는 그냥 하나만 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선상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대기업의 중소기업까지도 어느 정도는 사실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들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현장 경력은 5년 이상 무조건 가지고 뭐 개인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저희 메뉴 개발팀 직원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현장 경력 없이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뭐 많이 받고 들어왔는데 칼도 잘 가지 못하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 4년 정도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 그쪽에서 4년 정도 유학을 하시게 되면 동네 레스토랑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이제 다 경력으로 그쪽에서 세금을 띄니까 경력으로 인정돼서 넘어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사실 설거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경력으로 인정돼서 얼쑤하고 들어와요. 그 회사는 야 좋은 학교 이렇게 큰 레스토랑에서 일해서 받았는데 개발을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파도 파란 부분 안 쓰거든요. 와서 물어봐요. 왜 한식엔 파도 써요? 파란 부분?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5년 이상은 꼭 현장 경험을 해야 나중에 정말 쪽팔리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제가 쓴 거는 사실 제가 후배들한테 맨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조리사는 절대 뭐 창조나 창작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훈련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많이 해본 놈이 잘한다고 봅니다. 김치찌개 2번 끓여본 놈보다 실패해서 10번 끓여본 놈이 나중에는 훨씬 잘 끓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잘 저축을 해두면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냥 진짜 맨날 얘기하는 게 연습만이 할 길이야. 야, 밥 먹어야지. 연습만이 할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막 해보는 것도 저렇게 요즘 주부들이 그 백종원 씨 레시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참 우리 집사람한테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사람은 요리 못하는 편은 아닌데 본인도 배우는 게 있거든요. 실패를 해도 배우는 게 있고 성공을 해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사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그거랑 같은 공식입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외식회사에 계속 다니려고 하면 이런 자잘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회의 시간이나 이런 등등의 자리에서 사실은 굉장히 뻘쭘할 수 있습니다. 야, 쟤는 뭐 어디 뭐 올반 뭐 막 얘기하는데 혼자만 몰라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계속 도전받고 있고 그 깨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카도 사실 조리학과에 있긴 해요. 고등학생인데 저는 걔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분식집에 가더라도 분석을 해라. 응? 그리고 한 거 가지고 한번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네가 블로그에다 쌓아놓으면 회사에 그걸 제출만 해도 너는 바로 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책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적은 것은 저의 사실 이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얼버무리고 막 그랬듯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줌마들이랑 많이 일을 했었거든요. 입사하면서. 그러면 이제 한정된 단어들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줌마들 뭐 거의 아들처럼 야한 농담도 하시고 농담하시고 전문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나와서 메뉴 개발팀에 들어가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고 회의를 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리사들이 그런 자리에 가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일부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고 갖고 그래서 사실은 그나마 이게 나아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아예 사실 이런 자리도 쓰기도 벅찰 정도로 사실 수줍음을 많이 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기록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많은 조리사들이 그 식당을 나가면서 이거 필요 있어 하고서 레시피를 그냥 던지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지겨워.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정말 간단한 조리법이라도 사실 적어두고 기록하고 저도 아직까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고기를 레시피 기억을 못하진 않아요. 다 제가 혀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적어요. 부람수로 일부러 저울 재고. 아직도 그러는 이유는 이게 어느 때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는 것들이. 근데 그 레시피들이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일 조리사로서의 가장 값진 재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요거는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사람의 미각은 45세가 되면 그때부터 세포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메뉴 품종할 때 45세 이상 들어오지 마라. 농심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래서 미원을 놓고 10배 희석을 해서 먹고 이 10배를 희석해서 먹고 간장을 10배를 희석해서 먹고 뭐 간장의 종류별로 아미노산 간장이 발효간장이 다 구분해 놓고 그거를 분리해서 먹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짜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 이유는 본인들이 사실은 잘 안 고쳐요. 네, 대학 품평을 하다 보면 한 10명 정도 품평하는데 한 7명 정도가 싱겁다고 하는데 난 짜다고 해요. 그럼 사실 7명 부분이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꾸준히 그쪽으로 맞추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3명의 부분에 남아있어요. 조리사들이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매운맛 부분. 매운맛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훈련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리사가 된다라고 하시면 꾸준히 먹어보고 반복하고 옆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막내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해놓고 괜찮냐? 간은 괜찮냐? 단맛은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옳지는 않기 때문에 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겠고요. 조이사를 한다고 하면 입맛에 대한 기준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그 인연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인연은 재산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이사 쪽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인프라가 없으면 메뉴 개발을 하기 힘들어요. 불고기 아니면 바싹 불고기 하나 있는데 바싹 불고기 굉장히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립니다. 야 어디 버전 가지고 있는 애 있느냐? 다시 그렇게 해서 개발되는 메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연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제가 인연을 이게 이제 지구잖아요. 지구인데 이게 바늘이에요. 이게 이제 벌새라는 새인데 이거를 확률적으로 나타낸 건데 이 지구에 어느 땅 위에다가 아무 땅 위에다가 바늘을 꽂아놓고 그리고 이게 벌새 깃털이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이 벌새 깃털을 지구의 어느 부분에 놓고 던졌을 때 꽂힐 확률이 당신과 나의 만남의 확률이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에 사람들 잘 봐주시고 인연을 재산 삼아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부족하지만 1시간 동안 들어도 감사하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